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 오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희 거실이죠. 네, 식탁이 있는데 제일 좋았던 게 바로 이 통창이에요. 통창이 있어서 이 창을 걷어내면 어때요? 어떻습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어땠습니까? 배경 괜찮나요? 이렇게 이런 식의 통창의 효과,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아침에 이 창을 딱 걷어내고 이 창가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너무 좋아. 네. 근데 사실 저도 나름 바쁘다 보니까 그런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나서 한번 작가의 꼴값을 떨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커피를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캡슐을 정리를 해서 커피를 마시는데 색깔이 다르죠. 이 은색이 디카페인, 주황색은 카페인이 있는 커피인데 오늘은 제가 디카페인 커피를 마시도록 할게요. 아침부터 카페인 넣어봤자 뭐 죽겠습니까? 원래는 카페인을 마셔도 상관없는데 저 지금 감기라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웬만하면 이제 안 마시려고. 여러분도 커피 좋아하시죠? 저도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사실 저는 커피의 맛을 구분하면서 마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냥 마십니다. 다 마셔요. 근데 저는 산미가 있는 것보다는 고소한 거, 그쪽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이렇게 커피가 다 내려졌습니다. 여러분께 좀 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도 다른 분한테 들은 건데, 이 커피 머신으로 내린 커피가 맛이 사실은 사 마시는 커피보다는 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원래 그 커피 머신에서 있는 버튼을 한번 내리고 한 번 더 내리고 이랬어요. 근데 그것보다 한 번 내리고 나서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게 훨씬 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이게 커피를 받고 나면 뜨거운 물을 추가를 해요. 이 뜨거운 물은 정수기에서 데워지는데 좀 걸리죠. 이거 뜨거운 물을 많이는 안 하고 조금만 해서 이렇게 다 튀었네. 이러면 바로바로 닦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커피를 저는 뜨거운 물을 좀 추가한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서 나중에 드셔보시죠. 제가 이 커피 내릴 때 뜨거운 물도 그렇지만 이 정수기 LG에서 나온 새로 나온 거거든요. 얼음이 항상 얼려있는, 얼음이 녹지 않는 정수기라고 해서 일단은 써봤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아까 보셨죠 이거? 요게 내려오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다른 모델들 보면 옛날 것도 다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자동으로 이 주둥이가. 근데 얘는 신품인데도 불구하고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게 뭐니까 다 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LG? 네. 다음에 이거 내려오게 하세요. 내려오게. 네? 제가 써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커피를 내려서 요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딱 갖고 오면 딱이죠? 네, 여기서 저 배경 보면서 음악 딱 틀어놓고 커피에 한잔 마시면서 책을 읽으면 오늘은 책을 읽어드리다기보다는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오늘은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변신. 잘 보이시나요 이제? 이 변신이란 책을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밀양 시립도서관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독서 모임 리더 양성 과정이에요. 제가 이제 독서 모임의 리더를 양성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좀 정해서 일주일마다 한 권씩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책을 정해서 지금 책을 읽고 오셔서 독서 리더 모임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이끌어 가는지와 서로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일단 제가 독서 모임 그 리더 양성 과정을 하면서 어떤 한 분이 아주 인상 깊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변신이 아니라 병신이었다. 뭐 비하하자는 그런 단어를 쓰신 건 아니고, 그냥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변신과 그 병신이 좀 어감이 비슷해서 그렇게 좀 지어보셨는데, 왜 그러냐면 이 주인공이 너무 바보 같죠. 이 그레고르라는 이 친구가 사실 가정의 가장으로서 약간 하드캐리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어느 날 이 벌레로 변신합니다. 갑자기 몸이 이제 벌레로 바뀌죠. 그러면서 가족들이 아주 경멸하고, 예, 그 다음에 뭐 죽이려고까지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부분들이 이 친구가 바보같이 느껴지냐면, 가족을 위해서 정말 희생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다 놉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즐기면서. 근데 이 친구가 벌어오는 돈으로 다 생활을 해요. 약간 기생충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근데 이 친구가 벌레로 바뀌고 나니까 진짜 벌레 취급을 해요. 저는 이 부분에서 벌레가 물론 징그럽죠. 징그럽지만 이 징그러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경제적인 능력, 효용 가치가 떨어졌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벌레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소설에서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한다면 벌레로 정말 바뀌지 않았더라도 일을 하지 못하고 돈을 못 벌으니까 벌레 취급을 받는 그런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이 충분히 녹아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책을 읽으시고 나서요, 그 독서 모임 같은 걸 해보시고 서로 의견을 이렇게 공유해 보시면 정말 좋아요. 내 경험도 있잖아요. 내가 돈을 못 번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뭔가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벌레 취급을 받았던 경험. 아까 또 저희가 이제 모임을 할 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그 인생의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벌레가 된 느낌을 많이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좀 슬펐어요. 과연 우리는 돈을 벌지 못하면,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면 정말 벌레가 되는가? 인간 취급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는다는 게 과연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야, 너 비생산적인 일 좀 하지 마. 생산적인 일을 해야지 하는데, 그 생산적인 일의 기준이 대부분 보면 일단 돈이 되는 거예요. 저는 과연 우리가 생산적인 일이 돈이 되는 일이라고만 할 수 있는가? 다른 것도 충분히 생산적일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생산적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돈이 될 수 있는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래서 안 되고, 돈이 되지 않더라도 뭔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일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뭐 누굴 도와주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돈 받고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가치적으로, 아니면 내가 원해서 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계속 이 자본주의가 극심화되면서 돈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한 그런 경멸, 무시, 이런 것들이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위기철 작가님의 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주 단편이고 엄청 짧습니다. 그래서 이 굵은 책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아주 괜찮게 읽으실 수 있는데, 그 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한 주인공이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요.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주인공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껌을 뱉습니다. 근데 껌을 뱉어서 항상 길이를 재요. 내가 어디까지 멀리 날렸는지 그 거리를 항상 측정을 합니다. 근데 이 주인공한테는 목표가 있어요. 내가 껌을 뱉어서 어디까지 꼭 날려보내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같이 껌을 뱉습니다. 이제 동네 주민들이 산에 다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 눈에는 얘는 그냥 또라이인 거예요. 왜냐면 산에 올라와서 뭐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껌만 뱉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그리고 뭐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친구를 보면서 계속 수근수근 하면서 이제 욕을 합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주인공은 자기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껌을 계속 뱉어요. 근데 그 껌을 더 멀리 뱉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해요. 뭐 껌을 총알 모양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입속에서, 그다음에 뭐 허리를 어떻게 반동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각도를 바꿔보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자기의 목표치에 도달을 시켜요. 껌을 딱 뱉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넘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기쁘니까 그만 만세를 부르고 뭐 너무 좋아하죠.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은 역시나 쟤는 정말 레알 또라이구나 라고 생각밖에 안 하겠죠. 당연히 갑자기 뭐 껌 뱉다가 껌 멀리 나갔다고 그렇게 신나서 좋아하는 사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면.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근데 이제 하산을 해요. 이제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껌을 뱉을 이유가 없죠. 하산을 하면서 남긴 이 구절이 저는 제 마음속에 껌처럼 달라붙었었습니다. 아, 정말 맞는 말이구나. 이게 뭐냐면 하산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산에서 껌을 뱉을 때마다 사람들이 날 욕하는 걸 알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껌을 뱉을 때마다 돈이 떨어졌다면 사람들이 과연 날 욕했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약간 한 방 맞은 기분이었어요. 맞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껌을 뱉는 이유가 뭐 대회가 있어. 상금이 엄청 커요. 그 선을 뭐 넘기면 제일 많이 보내는 사람한테 뭐 상금을 준대. 그럼 제가 봤을 땐 그 산에서 껌 뱉고 있는 사람 여러 명이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그런 대회가 있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이러면 껌 뱉고 있어도 아무도 욕 안 하겠죠. 제가 20대 때 읽었던 소설인데 너무 크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좀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취준생이었죠.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당장 뭐 돈이 안 되더라도 언젠간 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버텼습니다. 그 책이 좀 도움이 많이 됐죠. 취준생 기간을 버티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장 돈이 안 되는 일, 그리고 지금 뭐 수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해야 되는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치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요. 뭐 옛날에 사실 이런 유튜브 한다고 했으면 다 미친놈이라고 했죠. 막 엄마한테 등짝 스파이크 맞고 막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유튜브 한다고 하면 그렇진 않죠. 왜?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돈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모든 기준이 참 이 수입과 돈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뭐 돈을 싫어하는 거 아닙니다. 돈을 안 벌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책 왜 열심히 쓰겠어요? 예? 책 열심히 쓰는 이유, 돈 벌고 싶죠, 저도.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뭐 다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지금 당장 이게 효과가 나오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게 돈이 되지 않아도 쓸데없는 일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리고 뭐 수입 능력이 떨어졌어요. 뭐 퇴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 꿈을 위해서 퇴사를 하거나 본인 의사와 달리 회사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아지거나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근데 그런 상황이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야, 너 돈 못 벌으니까 너 진짜 이제 벌레 같구나 이러면서 이 변신에 나오는 이 벌레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을 벌지 못해도요, 그냥 이 사람이 있는 자체만으로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죠. 부모님이 일단 그렇잖아요. 부모님 퇴직하시고 돈 못 벌면 뭐 필요 없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 계시는 거, 내가 항상 볼 수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그냥 살아 계셔 주는 거.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가 뭐 돈 못 벌어온다고 물론 속은 터지겠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없으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예전에 그 이태원 살인사건 기억나시죠? 그 무고한 대학생이 미군한테 처참히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살해를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군이 두 명이 용의자였는데 그 실제 범인을 가려내기 위해서 거의 한 15년 이상이 걸렸나? 네, 그 정도가 걸렸어요. 10 넘었을 거예요, 아마.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그때의 그 과학수사 기술로는 가려내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두 명이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가. 그 화장실 안에 두 명이 있었고, 한 명이 대학생이 있었죠. 한국 대학생이. 그 두 미군 중에서 누가 죽였는가 서로 미루는 거야. 얘가 죽였다고. 그래서 그거를 못 찾고 있다가 지금의 이제 과학수사 기술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미국에서 끌고 와요. 송환을 시켜서 우리나라 이 깜빵에 쳐놨거든요. 정말 속 시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진범을 가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미 한 거의 20년이 지났잖아요. 엄청 노쇠를 했어요, 이미. 근데 그 사건의 진범을 가리기 위해서 그 진범만 기다리고 사셨어요.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한테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어머님 이제 진범도 찾았고 속이 좀 시원하시겠네요. 이제 좀 편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래도 우리 아들 살아있을 때가 좋았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 뭐 물어볼 수도 없고요. 더 이상 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만큼 우리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없어요. 뭐 수입적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우린 그걸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야, 자꾸 너 돈 못 벌어, 너 무능력해. 계속 이렇게 서로 비난해봤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잖아요. 근데 막상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없어진다. 그거는 더 슬프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요, 물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뭐, 인형인간스럽고, 이제는 뭐, 정말 얄미워 보일 수도 있고요. 돈을 안 벌어오면.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자는 거죠. 정말 내 곁에 있는 거, 그게 얼마나 큰 가치고 큰 무게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이 책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독서 모임이 좋은 효과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읽고 혼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다른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왜냐면 다들 각자 다른 삶을 사셨고 연령대와 성별도 다 다르고 다른 배경들이 갖고 있죠. 그래서 정말 다른 개개인의 경험들과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생각을 사실 어디 가서 듣기 힘들잖아요. 근데 독서 모임이 가진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독서 모임 같은 걸 한번 이렇게 잘 해보시면 정말 도움 많이 된다. 그리고 속도 시원하고 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뭐 제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이제 소설을 매개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좀 지루하셨나요? 사실 제가 뭐 이 채널을 하는 이유가 이런 책을 통해서 인문학적인 얘기도 하고요. 또 제 개인적인 뭐 전원주택의 생활도 좀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또 어떻게 소설을 만들어내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제 책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의 바람을 좀 담아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이 보든 많이 안 보든 뭐 거기에 그게 연연하지 않고요. 저는 그냥 혼자 이렇게 떠드는 게 재밌어요. 뭐 혼자 이렇게 집에 있으면 혼자 뭐 하겠어요. 이렇게라도 떠들어야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제가 좀 수다가 많습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그리고 여러분께 한 가지 더 깨알 같은 걸 알려드리자면, 제1회 밀양 북 페스티벌이 11월 8일 토요일에 열립니다. 제가 사회자가 됐습니다. 제가 사회를 보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사회를 보고요. 저의 롤모델인 이병률 작가님과 이병률 작가님 모시고 노영심님이 또 오십니다. 그 두 분이 북토크를 하시면서 연주도 하시고 너무 기대가 돼요. 전 성덕이에요, 성덕. 제가 이런데 사회자로 초빙이 돼서 이병률 작가님 뵙지 어떻게 뵙겠어요. 저 사실은 제가 이병률 작가님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예전에 끌림이라는 책 다 많이 아실 겁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고 정말 더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분을 제가 직접 뵙는다니까 설레네요. 그 밀양 북 페스티벌에 대한 정보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예약 신청을 하셔야 돼요.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예약 신청 링크는 제가 댓글에 달아놓도록 할 테니까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북 페스티벌 뭐 하냐면 13세 이하 아이들의 그 중고책 플리마켓도 열고요. 거기에 이제 판매자는 13세 이하만 가능하고 구매자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코너의 이름을 제가 붙였어요. 얼라딘. 알라딘이 중고책 마켓이잖아요. 이거는 얼라들만 하는 얼라들의 중고책 마켓이라고 해서 제가 얼라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스로 되게 만족했는데 별론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북 파티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여러분이 모여서 앉아서 책을 읽는 그런 시간. 그리고 오전에 오시는 걸로 신청을 하시고 거기에 보면 북키트 신청이 있어요. 그 북키트를 이제 드리는데 그거는 이제 오전에 오시는 분들만 받으실 수 있어요. 1부, 2부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청 링크에 가시면 1부, 2부 둘 다 신청하셔도 되고 한 개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1부부터 신청을 하시면 북키트를 드려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든 깔고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작은 돗자리를 드리는데 디자인이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밀양 시립도서관과 밀양의 60년 전통이 넘는 청학서점에서 같이 콜라보를 해서 진행하는 건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와서 책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북 페스티벌 최초입니다. 밀양에서 처음 하는 북 페스티벌 아시겠죠? 자, 오늘 제가 좀 많이 떠들었습니다.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기네요. 긴 거 잘 안 보실 텐데 오늘은 제가 이만 떠들고요. 또 다음에 뭔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생각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 컨텐츠는 뭐 대중 없습니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그때그때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제목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구나 아주 관심 있으시면 이제 들어보시고 한번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조태꾸알 아시죠? 조태꾸알이니까 욕 아닙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몰랐죠? 조태꾸알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내리실역은 삼랑진역입니다. 작가 오서였습니다.